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엄마입니다. 어느덧 저는 결혼 생활 8년 차 슬아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됐어요. 그동안 저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울고 웃으면서 속상했던 날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웃던 날보다 속상했던 날들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결혼할 때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바로 남편의 인성과 배려심, 가치관을 보면서 결혼했었거든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 성격까지 전부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직장 동료로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된 남편은 연애 시절 저한테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긴 했어요. 우리 집에서 난 안 아픈 손가락이야. 안 아픈 손가락? 그게 무슨 소리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데 우리 엄만 내가 어떻게 되든 눈 한번 깜짝 안 할 사람인 것 같아. 형이랑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일주일 내내 걱정하면서 나한텐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다니까. 남자친구와 연애할 당시에도 늘 장난만 편애하는 분위기의 시댁을 불만스러워했어요. 저도 남동생이 있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아껴주셨기 때문에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긴 힘들었죠. 친정 부모님께서 형편은 어려워도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남들은 수능 준비할 때 저는 취업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속상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하셨습니다. 유나야, 너 꼭 공장에 취업해야겠어? 아빠가 네 등록금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게. 아니야, 어차피 난 더 배우고 싶은 공부도 없고 빨리 취업해서 돈 벌고 싶어. 그래도 네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데 너만 그렇게 일하면 아쉽지 않겠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인생이 뭐 행복하겠어? 내가 공부만 잘했어도 고민 없이 대학 갔을 거야. 근데 난 공부에 재능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내 선택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못난 아빠 만나서 미안하다. 우리 딸이 포기하는 걸 먼저 배운 것 같네. 아니라니까. 난 현실에 맞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줄 아는 거야. 두고 봐.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어. 아버지는 제가 대학을 안 가는 게 집안 사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전 정말로 공부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고 저보다는 남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후 저는 제 선택에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남동생도 그런 제 선택을 놀리기보다 늘 존중해주면서 용기 있는 선택이라면서 응원해줬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탄탄한 중견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남동생들은 가족들에게 고마워하면서 말했어요. 저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누나도 나한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면서 용돈까지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어.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남동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그만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 와중에도 제가 챙겨준 것도 잊지 않고 고마웠던 남동생을 보면서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조금 더 넉넉했던 남편이 하는 말들이 믿기지 않긴 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형편이 더 좋으면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시부모는 두 분이서 오랫동안 정육식당을 운영했기에 어렵지 않게 살았다고 들었죠. 3남매 중에 막내였던 남편이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컸을 것 같았는데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예상과는 다른 시댁 분위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날 시모가 집으로 초대를 해줘서 집으로 갔는데 시모는 절 보면서 뜬금없이 시숙 자랑을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 장남이 대학 교수야. 너 대학 교수 만나본 적 있어? 아,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요. 그것 봐. 이래서 사람은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을 만나려면 대학교를 갔어야지. 넌 공부 못했지? 첫 만남에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 시모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시모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공부에 취미가 없기도 했고 전 이루고 싶은 꿈도 명확하게 없어서 그냥 취업했어요. 대학은 선택이잖아요. 꼭 공부 못하던 애들이 저런다니까. 그때 시모가 저의 대답에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니까 시부가 시모의 말을 끊으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도 못해?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막내 며느리 되래가 인사 왔는데 여기서 장남 자랑을 왜 해?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 우리 장남 자랑스러우니까 자랑을 하지. 시끄러워. 장남 얘기 한 번만 더 해봐. 결국 시모는 시부의 말을 듣고 시숙 자랑을 멈추더군요. 가자마자 시숙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는 둥 별소리를 다 들었네요. 진짜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듣고만 있다가 시부 덕분에 그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숙 얘기 멈춘다고 시모 입이 멈추는 건 아니었어요. 시모한테는 자랑하고 싶은 자식이 한 명 더 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신우였던 거죠. 그때 신우가 예비 올 게 궁금하다고 저를 보러 식사 자리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와 같이 밥을 먹던 시모가 신우가 오니까 입이 귀에 걸린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는 겁니다. 어머, 우리 딸 왔어? 배고프지? 어서 앉아서 먹어. 안 그래도 나 급하게 온다고 빈속으로 왔는데 잘 됐다. 근데 내 국은? 국? 아유, 기다려봐. 내가 가져올게. 엄마, 예비 며느리가 왔으면 며느리가 떠와야지. 안 그래 옳게? 갑자기 저를 보면서 움직이라는 듯한 눈치를 주는 신우를 보고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때도 시부는 신우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국을 대령해야 먹어. 시집까지 갔으면 철들 때도 됐잖아. 아빠는 왜 저한테만 잔소리세요? 네가 사사건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한 소리 하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냐? 알겠어요. 제 밥은 제가 퍼다 먹을게요. 신우는 시부의 말에 군시렁거리면서 결국 자기 먹을 밥과 국을 직접 떠왔어요. 시댁 분위기는 거의 시부가 군기반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와중에도 시모는 저를 보면서 신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보험왕까지 했었어. 보험 약관 엄청 길고 어려운 걸 알아듣기 쉽게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데 너도 보험 필요하면 말해. 네, 근데 어머님 저한테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너한테 궁금할 게 뭐가 있어? 아까 다 말했잖아. 너 대학 안 나왔다면서? 그럼 고졸인 애들 사는 거 다 비슷하겠지. 뭘 더 물어봐야 되는 거니? 너 뭐 말할 거 있어? 시모의 퉁명스러운 말에 저는 기가 죽었어요. 한 번도 고졸인 게 창피한 적이 없었는데 시모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니까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모를 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네 수준에 맞는 여자 데리고 온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저한테 궁금한 게 없다는 시모 말에 저는 자존심까지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부가 절 잡으면서 시모한테 또 한 번 화를 냈습니다. 당신, 대학 나온 게 무슨 대단한 표창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 딸을 봐. 대학 나오고도 위아래 모르고 사는 거. 당신이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저 나이 먹고도 엄마한테 국 달라는 소리는 하고 있지. 대학교 졸업하고도 정신 상태가 저런 거 다 당신 탓이야. 아이애들이 공부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요? 공부만 하긴 개뿔. 자식들 대학 졸업장으로 나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우리 막내가 얼마나 부모라면 끔찍하게 위할 줄 아는 자식인데 이런 건 누가 알려줘서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 막내가 얼마나 성품 좋은 자식인데 내 앞에서 절대 애들 차별하지 마. 집안의 군기반장이었던 시부는 참다 못해 시모한테 한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시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많이 당황했겠네. 내가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초대할 테니까 그때 다시 와줄 수 있을까? 네, 아버님. 다음에 다시 인사 오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다독이면서 같이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온 뒤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오늘 당황스러웠지?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미안해. 괜찮아. 그래도 아버님이 당신을 많이 아껴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오빠가 뭐가 부족해. 난 대학 졸업장보다 자기 인생 잘 살아내는 모습이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걱정 마. 우리 둘 다 대학 졸업장 없이 잘만 살았잖아. 나쁘거나 못난 인생도 아닌데 너무 나쁘게 생각 말자. 저는 시모의 태도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시부가 중심을 잘 잡아주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남편과 같이 시부모를 따로 뵙게 됐죠. 그때 시모는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 선을 넘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수동이가 항상 알아서 척척해내면서 사니까 내가 챙겨줄 게 별로 없었어. 그래서 당연히 좋은 여자 만났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구나. 어머니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시어머니로서 좀 더 노력해보마. 시모는 그때 시부가 마련한 자리에서 시어머니로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앞으로 잘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군기반장은 시부였으니까 시부가 있는 한 시댁 생활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좋으니까 다 좋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8년 차인 제 결혼 생활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양가에서 도와줄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둘은 나름대로 모아둔 자산에 대출 조금 보태선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전세였지만 매일같이 쓸고 닦으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설레는 신혼생활 하던 중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시모가 조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단박에 알았답니다. 명절 전날 저는 미리 시댁에 가서 시모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와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좋아. 큰애랑 통화해보니까 애가 아파서 응급실 들렸다고 온대. 갑자기 열이 펄펄 끓는다는데 어쩌겠어. 정말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얼른 병원부터 가라고 했어. 넌 나랑 같이 음식 좀 하자. 저는 첫 명절에 그렇게 시모와 같이 하루 종일 음식을 했어요. 애가 아프다는데 혼자 일하기 싫다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잘하고 싶어서 그저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명절 음식을 다 하고 저녁을 차린 뒤 저녁을 먹으려고 했었죠. 그때 시부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저랑 남편, 시모만 있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심부름 한다고 고생했어. 점심도 부실하게 먹었는데 저녁은 제대로 챙겨 먹자. 우와, 이걸 다 한 거야? 정말 맛있겠다. 당신은 청소한다고 바빴잖아. 어머님,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기쁜 목소리로 시모를 보며 말하던 그 순간 시모는 소리를 치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어머니 왜요? 뭐가 빠졌어요? 당연하지. 중요한 게 빠졌잖아. 우리 장남이 아직 안 왔는데 왜 밥상에 손을 얹어?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애가 아파서 병원으로 간 시숙 부부가 금방 온다고 했다면서 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건 저와 남편인데 밥은 시숙이 와야 먹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황당했던 그 순간 잠시 볼일 본다고 나갔던 시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밥 다 차려놓고 가만히 있는 남편을 보고 묻더군요. 왜 밥도 안 먹고 있어? 나 기다린 거야? 아니요. 엄마가 형 오면 밥 먹으라고 지금 아무도 못 먹게 막고 있어요. 뭐? 당신 지금 그래서 식당 앞에 서 있는 거야? 지금 무슨 감시해? 시부는 놀란 목소리로 시모를 보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장남 거의 다 왔다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새 반찬 줄 수 있잖아. 당신은 장남한테 먹던 반찬 주고 싶어? 안 늦게 온 놈이 그러면 먹던 거 먹지. 새 거 먹어? 그리고 지금 무슨 제사 지내? 큰아들 기다리다 다 굶어 죽겠어. 그냥 좀 먹어. 알아서들 먹고 오겠지. 하루 종일 일한 막내 며느리 생각은 안 해? 예, 며느라. 그냥 먹어. 이리 국 줘. 내가 데워줄게. 시부는 식은 국까지 다시 가져와서 데워주셨어요. 그날 황당했던 밥상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이런 행동은 약과였던 겁니다. 곧이어서 시숙과 큰형님이 들어왔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분명 애가 열이 펄펄 끓어서 응급실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이 펄펄 끓었다던 첫째가 너무 멀쩡하게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부가 시숙을 보면서 놀라서 물어봤어요. 큰 손주가 열이 난다면서 괜찮아진 거야? 네? 아, 네. 이제 괜찮아요. 대체 얘는 병원에서 뭘 했길래 애가 이렇게 멀쩡해져서 왔어? 시부도 의아할 만큼 너무 멀쩡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아팠다던 애가 시부를 보면서 큰 소리로 깜짝 놀랄 소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병원 안 갔어요. 오늘 엄마랑 아빠랑 쇼핑하고 왔어요. 아빠가 옷 사줬어요. 해맑은 조카의 대답에 정말 온 가족이 놀랐어요. 형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조카 입에 빵을 넣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옷을 사주긴 누가 사줘. 병원복 입었던 거잖아. 아니야. 아빠가 사줬다니까. 결국 모든 걸 알게 된 시부는 시숙을 보고 호통을 치면서 말했어요. 잘한다 잘해. 장남이라는 게 명절에 농땡이 부릴 생각이 나고 넌 날 어디로 먹은 거냐? 부끄럽지도 않어? 아버지 죄송해요. 전 엄마가 좀 쉬다 오라고 해서 쉬다 온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진짜? 알고 보니까 시모가 일부러 시숙한테 조금 늦게 오라고 했다면서 시숙이 이실직고 하는 모습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부도 그 말에 화가 나서 시모를 보며 소리쳤어요. 당신 대체 애들 사이에서 뭐 하는 거야? 왜 중간에서 이런 짓을 해? 작은 며느리도 생겼는데 큰 며느리 좀 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그리고 큰 며느리 요즘 승진해서 얼마나 바쁜데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작은 며느리도 일하잖아. 누군 뭐 집에서 놀아? 공장에서 생각 없이 일하는 거랑 사무실에서 머리싸움 하는 건 엄연히 다르죠. 당신 진짜 뭘 몰라서 그런 말을 해요?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해. 당신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어. 직업에 귀천이 있지 왜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애들 사이에서 분란 만들 거야? 당장 사과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앞으로 생활비만 받아 쓰고 싶으면 자꾸 그렇게 고집 부려봐. 이런 식이면 용돈 없을 줄 알아. 잘난 장남한테 손 벌려서 살든지 대단한 대졸 아들이 당신 호강시켜주겠네. 시부는 시모한테 화내면서 사과를 하라고 소리쳤어요. 진짜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죠. 결국 시모는 시부 등살에 못 이겨서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어. 어머님이 아주버님 아끼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거짓말까지 하시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정이 있으면 봐줄 수도 있는 건데 이러면 앞으로 서로 의심만 생기고 오해만 쌓이잖아요. 그래, 내 실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그때 시모는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중간에서 이간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어디 시모만의 문제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저는 시모가 화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큰형님은 둘째를 임신하고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일이었어요. 분명 둘 다 만삭인데 시모는 다 같이 모이면 저한테 계속 큰조카 간식을 챙겨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만삭이라서 한 번 자리에 앉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럼 지금 애 안고 있는 나보고 주방 가서 애 먹을 간식을 가져오라는 거야? 넌 돌볼 애도 없잖아. 네 형님 주방으로 가면 애가 쫓아갈 텐데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네가 좀 가서 얼른 애 먹일 간식 좀 가져와. 저는 그 순간 너무 억울했어요. 여자들 임신하면 작은 일에도 금방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모가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무슨 식모도 아니고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때 남편이 시모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이 사람도 만삭인데 왜 자꾸 이 사람만 시켜요? 애는 형이 보고 있어도 되잖아요. 너까지 왜 그래? 너도 형이라면 꼼뻑 죽더니 이젠 대드는 거냐? 하극상 부리는 거냐고. 시모가 화를 내자 갑자기 시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하는 겁니다. 엄마, 그냥 제가 갈게요. 어차피 해외에서 온 유기농 간식이라서 수동이는 알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아들은 무조건 유기농만 먹이고 있는데 다른 거랑 섞이면 안 되니까 제가 할게요. 수동아, 됐다. 그냥 형이 할게. 어차피 넌 알지도 못해. 묘하게 남편을 무시하는 시숙의 말에 저는 순간 속에서 욱하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들으라는 식으로 남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귀가 있다는데 이런 상황 들으면 태교에 안 좋아. 얼른 집으로 가자. 어? 그래, 그러자. 집으로 가자. 어머님, 전 그럼 태교하러 집으로 가볼게요. 도저히 여기서는 눈 뜨고 볼 게 없어서 집에 가야겠어요. 뭐? 눈 뜨고 볼 게 없어? 네, 이 상황에 더 있어봐야 애한테 좋은 영향 하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화를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같이 재빨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시모나 시모 옆에 붙어서 동생 무시하는 시숙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눈꼴 사나워서 그냥 나와버렸네요. 제가 만삭일 때도 이 정도였는데 태어나서는 어땠는 줄 예상이 조금 되십니까?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저랑 형님은 예정일도 2주일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제가 먼저 출산하게 됐는데 그때 시모는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부가 혼자서 왔었는데 미안하셨는지 둘러대면서 말하셨어요.
우리 식당이 바빠서 나 혼자 왔다. 미안하다. 갑자기 단체 손님이 오는 바람에 네 시모는 오고 싶어도 못 왔어. 괜찮아요, 아버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시부가 제 눈치를 보면서 사과를 하길래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아이를 보면서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선물을 주고 가셨죠. 하지만 이날의 진실은 1년 뒤에 알게 됐습니다. 바로 시부의 생신이라 온 가족이 모였던 날이었어요. 그때 시모는 저와 큰형님이 오자마자 노골적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아직 애들이 어리긴 했지만 돌쯤 지나니까 둘 다 걸음마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그때 시모가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꺼내더니 큰형님 애기한테 건네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잘 걷네. 자, 이건 혜미가 주는 용돈이야. 5만 원짜리를 아이한테 건네자 시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런 돈을 줘? 어릴 때부터 큰 돈만 보면 큰 돈 벌겠죠 뭐. 시모는 시부가 말려도 큰형님네 손주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큰형님네 조카보다 조금 더 컸던 저희 애한테는 1,000원짜리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뻔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주머니에 1,000원짜리 뿐이네. 넌 이거 받아. 와, 진짜 거기서 돈 더 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차별하던 시모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시모가 주방에서 신우랑 이야기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던 거예요. 그때 신우가 시모한테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너무 대놓고 오빠 애들만 예뻐하는 거 아니야? 올케가 서운해하겠어. 올케 애 낳았을 때 가보지도 않았다면서? 엄마도 진짜 대단하다. 뭐하러 보러 가? 출신 천한 애가 낳은 자식 똑같지 뭐. 병원까지 가는 내 다리만 아파. 근데 엄마, 세연이 애 낳았을 땐 교수 아들이 둘째 낳았다고 모임에 떡도 돌렸으면서 진짜 너무한다. 당연하지. 장남은 내 자랑이야. 대학 교수 유전자를 받은 애들인데 당연히 자랑해야지. 솔직히 막내는 애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뭘 기대해. 시모와 신우의 대화는 제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시모 앞에 섰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자 놀란 표정으로 절 보면서 말했어요. 너 어디서부터 들었어? 이제 뭐 엿듣기까지 하니? 어디서 배운 짓이야? 어머님 대화의 심취한 목소리가 심리 밖에까지 들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금 나누게 하고 있는 것도 정정당당한 거 아니니까 이러고 계신 거죠? 뭐야? 너 지금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전 어머님이 스스로 깨우치길 바랄게요. 부디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꼭 알길 바랄게요. 저는 시모한테 선전포고하듯이 말하고 주방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고 시댁에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아이까지 차별하는 시댁에 자주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시모의 차별에 넌덜머리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신우가 이혼당했던 겁니다. 이혼 사유도 보험 영업하다 바람이 났고 이걸 들키는 바람에 이혼을 당했던 거죠. 유책 배우자라서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듯이 집을 나온 신우는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둘이 얼마나 쿵짝이 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다 시댁에 가면 신우가 절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다짜고짜 신이 난 목소리로 신우는 저한테 잔뜩 기대하는 얼굴로 책자를 펼치면서 말했어요. 올케 왔어? 내가 올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네? 저를 왜 기다리세요?
왜긴 왜야. 올케 보고 싶어서 기다렸지. 갑자기 절 왜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내가 올케 생각을 얼마나 하는데, 얼마나 올케를 위하면 이렇게 조카들까지 배려한 좋은 상품을 가져왔겠어. 이거 진짜 알짜야, 알짜. 요즘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 모르는 거 알지? 대체 뭘 가져오셨길래 이러세요? 이제부터 잘 좀 봐. 이게 종신보험인데 혹시나 올케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엄마 없이 남겨질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네? 종신보험이요? 저희 지금 대출금에 애들 키우는 비용에다가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새요. 그럼 올케 앞으로 하지 말고 버스 운전하는 남편 앞으로 해. 올케보단 내 동생이 더 사고 날 위험이 높잖아. 갑자기 가장이 없어지면 남은 가족들 어쩔 거야. 자, 이것 좀 봐. 내가 다 올케 식구들 생각해서 짜온 거야. 한 달에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지? 저는 신우가 당당하게 내민 견적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괜찮냐고 물었던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남편 앞으로 종신보험에다가 연금보험까지 해서 월 납입금이 1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평범한 집안에서 감당 가능한 금액인가요? 저는 너무 놀라 신우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형님, 월 100만 원을 보험료로 어떻게 써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하는 안보험 있으면 그거 가입할게요. 뭐? 5만 원? 그걸 누구 코에 붙여? 그걸론 내가 먹고 쓸 게 없어. 와, 올게 진짜 너무한다. 이런 거 하나 못 도와줘? 신우가 벼랑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시모까지 저희가 있는 이쪽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신우는 갑자기 시모한테 저랑 있던 일을 전부 이르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모가 힘없는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말하는 겁니다. 넌 시집 올 때도 제대로 갖추고 온 것도 없으면서 이런 것도 하나 못 해줘? 자식한테 남겨줄 게 없으면 미리 대비라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이 짧어? 시모는 어딘가 아픈지 머리를 짚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한테 억지를 부리는 말을 하는 시모 말은 뒤로 하고 아파 보이는 시모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입맛도 없고 자꾸 어지러워서 그래. 그럼 병원을 가보셔야죠. 왜 이러고 계세요? 호들갑 떨지 말고 넌 보험이나 들어놔. 난 보험이 있어서 아파도 된다지만 넌 어쩔 거야? 믿는 구석 없으면 보험이라도 들어. 걱정을 해줘도 시모는 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우는 눈치 없이 거들면서 말하더군요. 거봐, 올케. 우리 엄마 지금 아픈 거 봤지? 보험 들고 아프면 괜찮아. 형님, 지금 어머님 힘없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 받으러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 나이엔 다 힘없어. 저 나이에 기운이 넘치면 이상하지. 내가 보험 들어놨으니까 걱정 마. 신우는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험이 무슨 자식도 아니고 아파도 된다뇨. 하지만 이날 이후 시모는 계속해서 불편해 보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 시모는 시름시름 앓았죠. 심지어 식구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시모가 오심 증상을 보이셨어요. 그때 남편은 깜짝 놀라 시모를 따라 화장실까지 가서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그때 시숙과 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부가 밥숟가락으로 식탁을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니들 엄마가 밥을 먹다가 헛구역질을 하는데 니들은 밥이 넘어가? 막내 좀 봐라. 얼른 쫓아가서 등 두드려 주는 거. 어떻게 더 배웠다는 것들이 지들 입밖에 몰라. 시부의 호통에 시숙은 궁시렁거리면서 말하더군요. 엄마가 힘들었으면 화장실까지 가지도 못했을 텐데 괜찮으실 거예요. 뭐야?
장남 정신머리가 이러니까 집안이 거꾸로 돌아가지. 가만 보면 장남이 해야 될 일도 다 막내가 하고 있어. 내가 모를 것 같아? 진짜 내가 너희한테 실망했다. 너희 엄마 소변 보는 것도 불편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둘째 네가 말해봐. 시부가 소리치면서 호통을 치자 그제야 시숙과 신우도 먹는 걸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시부한테 한 소리 듣던 신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가입한 보험에 검사 받을 수 있는 거 있나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놈의 보험. 돈이 얼마든 네 엄마 모시고 가서 검사할 생각을 했어야지. 보험 타령 좀 그만해라. 다음 주에 장남이랑 너랑 둘이 엄마 모시고 가서 검사 받고 와. 결국 시부는 시숙과 신우한테 시모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라면서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와 같이 화장실 갔던 남편이 다시 와서 시부를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시간이 비니까 제가 엄마 모시고 다녀올게요. 큰 병이면 어떡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시모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됐다. 네가 가서 설명 들어도 뭘 알겠어? 잘 배운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 됐어. 다음 주에 네 형이랑 갈 거야. 대학 교수 우리 자랑스러운 장남이랑 갈란다. 시모의 말에 남편은 잔뜩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은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우리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우리 할 만큼 다 했어. 남편도 시모의 말에 완전히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검진 결과 시모는 심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남편은 시부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는 저희 집을 찾아와서 뻔뻔하게 말했어요. 시모는 집에 오자마자 본색을 나타내면서 말하더군요. 수동아, 네 엄마 다 죽게 생겼어. 너도 들었지? 나 심부전증 말기라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데 대기자가 수천 명이야. 이러다가 네 엄마 죽으면 어떡하니? 형이랑 누나는요, 이럴 때일수록 다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형이랑 누나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어. 네가 해주면 되잖아. 시모는 갑자기 저한테 매달리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인 서름이 생각나 거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아주버님이랑 형님부터 물어보셨어야죠. 금이야 오기야 아끼던 자식한텐 차마 신장 달라고 말도 못 꺼낼 것 같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네?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며느리가 됐으면 시어머니가 아플 때 신장 정도는 줄 수 있어야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소리치는 시모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남편이 시모를 내쫓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전 이제 엄마 일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그만하고 나가세요. 그래, 나도 너 같은 덜 떨어진 아들 필요 없다. 분명 네 형이랑 누나는 서로 지가 해준다고 난리일 테니까 두고 봐. 시모는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말처럼 신장 이식이 쉬웠는 줄 아십니까? 한 달 뒤 시부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시부는 속상한 목소리로 그동안 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수동아, 네 엄마 그렇게 장남을 아끼더니 장남이 뭐라는 줄 아냐? 신장 이식 얘기 나오니까 그거 이식해주다가 자기 죽으면 처자식 어떻게 사냐고 무섭다고 하더라. 네? 형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놈이 뱃속에 있을 때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해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놈이야. 그런 놈이 자기 몸에 칼 대면 죽는 줄 알고 떠드는데 진짜 기가 막힌다. 그랬더니 큰며느리도 자기 남편 죽으면 어떡하냐고
신장이식 절대 못한다고 아주 이를 악물고 반대하더라. 형수까지요? 그동안 엄마가 그렇게 아껴줬는데 둘 다 그런다고요? 누나는요? 누나는 뭐래요? 말도 꺼내지 마. 자긴 술, 담배 잔뜩 해서 분명히 이식할 수 있는 신장이 아닐 거라고. 검사해도 소용없을 거란다. 정말이지 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시부는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이가 없었죠. 저도 이 정도인데 시부모는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시부는 끝까지 남편한테만큼은 이식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셨어요. 그동안 남편이 받은 차별을 모두 아시니까 차마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사면초가에 갇힌 시모는 또다시 남편을 찾아온 거죠. 시모는 그때 남편한테 애원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수동아, 이 못난 애미 한 번만 살려줘. 형이랑 누나가 신장이식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절 찾아요? 전 이럴 때만 아들이에요? 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친정 부모를 위하던 너를 몰라봤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천벌을 받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전 있으나 없으나 늘 부모님 생각해서 효도하려고 했어요. 그걸 몰라준 건 엄마라고요. 시모는 오열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연락을 받고 뒤늦게 달려온 시부가 시모를 보고 소리쳤어요.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동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애들 갈라치게 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은 죽어도 싸. 나와. 당장 나와. 수동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너한테 사과는 하고 싶다. 이 엄마 용서하지 마. 그때 시모의 눈물 섞인 울음소리에 남편은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남편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당신 후회할 선택하지 말고 잘 선택해. 난 당신 믿어. 저는 우는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울고 있는 시모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저도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엄마 자식 된 도리는 하고 싶은데 조건이 있습니다. 말만 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이 자리에서 각서 써주세요.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해요. 물론 검사를 받아봐야겠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겁니다. 결국 시모는 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말한 각서 내용은 단순하지만 뼈가 있던 조건이었습니다. 첫째, 가족 간의 이간질과 차별하지 말 것. 둘째, 며느리는 아내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이와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되면 부모를 버려도 원망하지 않겠다. 시모는 그 각서를 쓰는 내내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미안하다. 못난 엄마 탓이야. 그렇게 시모는 각서를 썼고 남편은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여자로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남편은 신장 이식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후 시모는 남편에게 신장 이식을 받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회복 중인 시모를 돌보고 있는데 시숙이 달려오더군요.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큰 수술을 받으셔서 어떡해요? 병실이 떠나가라는 듯 우는 시숙을 보면서 시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못해? 애미 생사가 걸린 문제, 상처 나는 게 무섭다고 내빼던 놈이 어디서 저 울고 있어?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주둥이로 하는 걱정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시부는 시숙을 병실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남편 덕에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한 시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원 후 집에 온 시모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집으로 돌아온 시모를 보고 시숙은 또다시 알랑방귀를 끼면서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나 앞길 창창한 교수잖아. 삼류대학 교수가 앞길이 창창해? 서울도 아니고 지방 구석에서 교수하는 게 뭐가 잘났다고 떠들어? 넌 이제 아웃이야. 나한테 바라지도 마. 그런 시숙을 시모는 단칼에 거절했죠. 그러자 큰형님이 시모를 보면서 볼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교수라고 좋아하셨잖아요. 너도 나중에 네 자식한테 똑같이 당해봐라. 똑같이 당해봐야 내 기분을 알지. 시모의 뼈 있는 말에 큰형님도 뼈도 못 추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눈칫밥 말아먹은 신우가 남편을 보고 호들갑스럽게 말했어요. 수동아, 신장 이식하고 나면 언제 또 아플지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보험 더 해놔. 아플 땐 늦어. 지금 해놔. 신우는 눈치도 없는지 남편한테 또 보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싶었는데 시모가 숟가락을 들고 보험 약관 종이를 탁 내려치면서 소리쳤어요. 야, 너 왜 애들한테 보험 들이밀기만 해? 너 정말 그때는 내가 머리채 다 뽑아버릴 줄 알아. 배웠다는 것들이 이 모양이야. 시모는 신우의 보험 종이를 아예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숙과 신우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번에 아파보고 딱 알았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뒤늦게 알았던 만큼 난 우리 수동이 아껴줄 거야. 내가 그동안 너무 상처만 줬다. 미안하다 막내야. 진심 어린 시모의 말에 남편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시모의 말처럼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은 길게 살아봐야 한다고 하더니 몇 년 뒤 시숙과 신우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 교수라고 떵떵거리던 시숙은 지방 대학교에 입학생이 줄면서 다니던 대학교가 폐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근처 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하루아침에 대학 교수로 명함도 못 내밀게 된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백수라서 돈도 못 벌게 되니까 매일같이 큰형님이랑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예 명절에 시숙이 혼자 오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걸 보고 시모는 혀를 차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지 남편 아프면 어떡하냐고 하더니 백수 되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 것 좀 봐. 그럼 어떡해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걸. 같이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팽하는 사람이 어딨어? 꼭 넌 너 같은 애 만나서 살고 있었네. 아유, 속 터져 정말. 시모는 별거 아는 걸로 보이는 시숙 부부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악재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신우가 보험왕으로 이름 날렸던 보험회사에 거액의 환수가 들어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신우는 그동안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속여서 가입시킨 게 전부 들통났던 거예요. 가입자들이 뒤늦게 실체를 알게 되면서 전부 보험 철회를 요청했던 거죠. 결국 신우는 보험회사에서 해고당한 겁니다. 그리고 신우는 시댁에서 붙어 살면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쫓겨나고 말았어요. 시부는 신우가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집에서 담배까지 피니까 참지 못하고 쫓아낸 겁니다. 인생 길게 살고 볼 일이라더니 지금은 저희 부부가 제일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엔 드디어 내 집 마련에도 성공을 했답니다. 그때 어머님이 5천만 원이나 도와주셨는데 도움을 주시고도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더 해주고 싶은데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흰 이 돈도 너무 큰 돈이에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정말 너뿐이구나. 고맙다. 비록 대출까지 껴있는 집이지만 시모의 사랑이 담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에 인색하던 시모가 지금은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는 이사를 해도 어김없이 잘 살고 있어요.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답니다. 이 사연도 다 그런 이유에서 쓰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족들과 살고 계십니까? 가족이라 익숙해서 소홀해질 수는 있지만 진심은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더 소중히 대하고 아껴줄 때 인생은 더 행복해진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부모님께 꼭 한번 전해보세요. 처음은 어색해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모두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